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입니다. 우리 전 시간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첫 번째 과목 색채 지각의 이해, 색채 지각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컬러리스트 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과목 5가지 과목이 있었죠. 그죠? 색을 보고 느끼는 지각의 원리, 기본적인 색을 어떻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보고 느끼는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각의 원리.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색을 보고 그냥 빨간색은 빨간색이구나 라고 하지 않죠. 색을 보고 어떠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심리. 그리고 그런 주관적인 부분들을 규칙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표준을 만드는 것, 색채 체계. 그죠? 그 다음에 그러한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색채 관리.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직접 다양한 분야에 써먹어야 되겠죠. 디자인 분야에.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색채 디자인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5가지 과목을 공부를 하실 겁니다. 난이도를 본다 그런다면은 색채 관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가장 어려운 파트, 그 다음에 색채 체계, 그 다음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일 쉬운 게 바로 오늘 배우는 색채 지각 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색채 지각은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조금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기를 공부하는 목적은 단순히 실기를 합격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했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필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을 갖고서는 실기를 하는 거와 그냥 암기하고 합격하고 초능력을 발휘해서 다 까먹고 실기를 하는 거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단순히 암기, 물론 암기를 기반으로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다면 이해하고 왜 그렇지라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좀 알고 배우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특히 이 색채 지각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상당하게 많은 부분이 그 물리학과 관련된 또 생리학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디자인 선생이에요. 저는 디자인을 강의하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물리학도 가르쳐야 되고요. 생리학도 가르쳐야 되고요. 나아가서 경제학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우리 디자이너들이 단순히 그림만 잘 그려가지고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컬러리스트면 그냥 물감이나 색을 가지고 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물리학도 배우라 그러고 생리학도 배우고 경제학도 배우게 할까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자이너, 우리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그림만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조건,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획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때야 돼요? 박학다식, 다양한, 물론 이제 각각 분야를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미시적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좀 잡지식들이 많은 그런 것을 이렇게 가지면 상당히 디자인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물리학이 우리 특히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수학이라든가 과학 같은 거를 좀 많이 좋아하지 않은 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 색채 지각 이 파트는요, 아주 짧게 강의가 가능해요. 암기식으로 뭐 탁탁탁탁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색도 물리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물리학이라는 것은 물질의 어떤 그 근본, 물질의 어떤 근본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컬러도 마찬가지 물질이에요. 자, 우리 색도 마찬가지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물리학이 뭡니까? 물질의 본질, 물질의 근원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리학을 공부를 하면 색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색을 항상 생활 속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특별함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느끼면서 색을 씁니다. 그러니 특별하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색은 물질이죠. 그 물질에 대한 근원, 본질을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좀 더 색을 깊고 넓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채 지각의 많은 부분 내용들이 물리학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특히 이 물리학 학자들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빛의 분광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빛이 우리는 이제 보통 빛 그러면은 뭐예요? 물질의 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으면 사과는 원래 빨간색이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그 자체의 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뉴턴의 이 빛의 분광 실험을 통해서 이 물질이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해서 물질이 색을 반사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뭐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뉴턴이다. 그리고 시험에도 뉴턴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겠죠, 당연히. 자, 이 사람은요, 우리 대표적으로 뭐 뉴턴 그러면은 뭐 다 알죠? 만유 인력의 법칙이다라고 하는데, 참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참 특별한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특별하다라는 게 일반인들과 뭐 밥을 더 한 끼 더 먹는다든가 옷을 특별하게 입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뭔가 생각의 차별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은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와,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네? 뭐예요? 사과는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뉴턴은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려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이 있었겠지만, 이 당시 뉴턴이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지구가 공전도 하고 좌전도 하죠. 그런데 지구가, 그러니까 천상과 지상이 따로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상은 그대로 있고 지상만 회전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은 땅은 그대로 있고 천상은 그대로 있고 땅이 돌면 사과가 떨어질 때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떨어져요? 사선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선으로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같이 돈다는 얘기거든. 자, 그런 어떤 뭐 내용에 의해서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하고 이제 뭐 이야기 되는데, 뭐 우리가 물론 물리학을 공부하지만 그렇게 미시적인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해보려고 이제 책을 피고 뭐 강의를 들어봤는데 결국 졸립고 코피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만 알면 되는 정도, 조금 더 약간의 깊이 있는 정도만 배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뉴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빛의 분광 실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색이라는 것은 물체 자체에서 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해서 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뭐 그런 걸 알았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우리 디자이너들은 단순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만 잘 그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뉴턴까지는 아니더라도 뉴턴과 같은 그런 문제인식, 똑같이 일반적인 사과는 맛있다, 먹어야지 라는 정도를 넘어선,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일반인과의 다른 점보다 창의성, 생각이 다른 거예요. 뭐 옷을 특별하게 더 잘 입고 말을 뭐 특별하게 고급스럽게 하고 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것이 일반인과 디자이너, 뉴턴과 우리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되게 좀 창의적이어야 된다. 디자이너에게 창의성이 없다면 디자이너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뭐 기술적인 어떤 그런 크리에이터적인 그 기능적인 디자이너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술적인 디자이너들도 이런 창의성이 있는 것이 좋은 디자이너가 될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색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 원리는 이 색채 지각의 3요소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광원과 물체와 눈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되고 물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색을 지각하게 되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요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2020년도에 갑자기 색채 지각의 4가지 조건이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3가지 요소와 조건이 뭐냐? 요소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색을 보고 지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주요 요소고요. 조건이라는 것은 자, 색을 보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어때요? 어떤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죠? 자, 어떤 색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느낌에 영향을 주는 4가지의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기 공부를 하게 되면 알게 되는데 어떠한 조명에서 하느냐, 또 내가 바라보는 각도가 어디냐, 뭐 나의 어떤 심리적 상태 등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색이 그러니까 색은 그대로인데 내가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 같은 것도 기분이 나쁠 때 먹는 것과 기분이 좋을 때 먹는 것에 의해서 똑같은 음식인데도 어때요? 맛이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러한 어떤 색을 지각하는 데 어떤 감정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조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빛의 밝기. 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조색해 보면 알겠지만 이제 집에서도 연습할 때 특히 조명이 어둡거나 뭐 백열등 같이 색이 있는 그러한 조명 아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르게 보여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색을 좀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색과의 대비, 누구와 같이 있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색은 상대적이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 얘기예요. 색은 누구랑 있냐에 따라서 달라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물의 크기, 예, 크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 이제 나중에 배울 대비의 법칙, 크기가 작은 어떠한 종이의 색과 크기가 큰 종이의 색을 비교하면 똑같은 색이라도 큰 크기의 이미지가 훨씬 밝고 채도가 높아 보이는, 예, 바로 그러한 크기에 의해서 색의 노출 시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색을 지각하는데 어떤 감정적인 느낌에 영향을 주는 것들 4가지 조건, 요 4가지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산업기사랑 기사시험의 차이라고 한다면 난이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정도는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에서 나오다가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난이도를 주기 위해서 기사에서 어떻게 요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산업기사에서 나왔었어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난이도가 이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책을 쓸 때 보통은 이제 강의를 제가 할 때는 사실 엄청난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물리학 공부하면서도 야, 이거 가르치면 좋겠다, 이것도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것도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담게 되면 책이 엄청 굵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지식을 이렇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합격돼야 되겠고,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시험에 맞춰 공부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쓴 책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 그 외에 문제가 나오는 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약에 완전 모르면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내서 그 많은 내용을 다 담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책에 지금도 굵어 죽겠는데 그거 보고 이렇게 벌써 기가 죽어서 공부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하되 선생님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강의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몇 가지 해주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적어서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책에 있는 내용 정도 수준에서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 이상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말 실수를 좀 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 말한 것과 책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그럴 때는 책에 있는 내용이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고, 그래도 헷갈린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은 특히 이 지각 3요소와 색 지각의 조건, 요거 차이를 좀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원리가 어떤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빛, 그 다음에 물체, 그 다음에 눈이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색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요런 거를 우리는 이제 이미 앞에 우리 과학자나 이 물리학자들이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쉽게 알았지, 과거에 옛날 사람들은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빛이나 색과의 관련성은 생각도 못했죠. 단순히 그냥 얘가 물체가 색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뉴턴의 분광 실험을 통해서 색은 빛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어떤 거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빛 근원을 광원이랍니다. 광원, 빛의 근원, 광원에 의해서 자, 빛이 나옵니다. 우리 빛을 우린 전자기파라고 하는데요. 전자기파. 자, 전자기파는 다양한 빛을 갖고 있어요. 다양한 빛을 갖고 있는데, 여하튼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빛은 전자기파가 다른 말로는 또 우리가 이게 에너지는 뭐죠? 힘이죠. 힘이 느껴지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빛이 파장이 그 물체에 부닥쳐야 되는데, 자, 이 빛은요, 혼합광입니다. 혼합광. 아까 얘기했던 전자기파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광선들이 있는데, 우린 그걸 혼합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합치면 합칠수록 어떻다고요? 밝아지죠. 예, 그래서 백색광이에요. 예. 빛이라는 것은 혼합되어 있을 때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빨간 이렇게 빛 같은 거 이렇게 비치면 벽면에 빨간색이 보이긴 하지만 중간에 색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색이 있는 그런 애들 가지고 딱 해보면 벽에 부닥치면 빨간색이 보이지는데 그 중간에서의 어때요? 그 사이의 색은 보이지 않죠, 그죠? 색의 특징이 그거예요. 색은 빛이 반드시 어디에? 물체의 매질, 물체에 부닥쳐야만, 물체를 만나야만 색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 빛을 쐈을 때 벽면에 부닥쳤을 때 빨간색이 보이지만 가루 같은 거를 중간에 쫙 하고 뿌리면 어때요? 중간에 빛이 보이죠? 우리 빨간색 레이저 같은 거 이렇게 그 영화에 보면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영화니까 보여지는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뭔가를 촥 가루 같은 걸 뿌리면 그 중간에 색들이 보이는 것처럼 색은 반드시 물체를 만나서 어떻게 굴절되거나 투과되거나 반사되거나 산란되거나 회절 같은 빛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제 배울 건데, 그러한 것에 의해서 색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체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빛의 파장이 물체에 부닥칩니다. 그러면 물체의 파장이 요 혼합광 안에서 대부분은 투과가 되고 어떤 색은 반사가 되게 됩니다. 반사가 돼요. 그 반사되는 색을 눈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나뭇가지가 있죠? 나뭇가지는 무슨 색입니까?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빛이 여기 딱 부닥치고 초록색인 이유는 뭐다? 자, 우리가 초록색인 이유는 우리 보통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그 색 중에서 초록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뭐한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뭇잎이 초록색을 싫어하는 거야. 싫어한다는 것보다는 하여튼 물질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선호하는 또는 자기에게 맞는 파장이 물질이 갖고 있어요. 물질들이. 그래서 그 물질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파장 범위를 우리는 분광반사율이라고 합니다. 분광반사율. 그래서 이 분광반사율은 왜 갖는 거냐?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물질마다 그런 파장들이 있는데, 특히 나뭇잎은 자, 초록색이니까 뭐야? RGB라는 빛을 받으면 그린은 반사하고 레드랑 블루만 어떻게 흡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안에 그 색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뭐 호기성 세포인가? 하여튼 그 세포 중에 빛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G 말고 R과 B가 들어왔을 때 그 세포들이 거기에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모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바깥으로 산소를 뽑아내는 그런 광합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초록 색깔을 싫어해서 버린 이유가 요런 것 때문에 이제 한다라는 건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물리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런 이유에서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물질은 자기들만의 어떠한 고유의 반사 값을 갖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거를 분광 반사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자동차가 파란색이다? 그건 뭐다? 자동차가 파란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해서 우리 눈에 반사된 그 파란색을 지각하게 되므로 파란색을 알게 되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나만 신기한 건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서 쉽게 이해하는 거지 과거 사람들은 이런 걸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요 세 가지 색을 지각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인 광원, 물체, 눈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와 그 다음 어떤 것들이 나오겠어요? 이 빛에 대한 공부를 하면 되겠죠. 색채 지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공부해야 될 세 가지 뭐가 있겠습니까? 빛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물체에 대한 공부, 그 다음 무슨 공부? 눈에 대한 공부를 하면 색채 지각에서 배워야 할 건 다 배우는 것이죠. 자, 일단 오늘은 이 빛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빛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채 지각의 기본적인 원리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럼 빛에 대해서 한번 알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아이작 뉴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물리학자이면서도 수학자이면서도 뭐 과학자였죠, 과학자. 과학과 수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다 논리적인 사고, 특히 과학은 수학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표현이 되거든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리학도 공부해 보려고 물리학 책이라든가 특히 이제 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 보려고 광학에 관련한 책들을 봤다가 토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알아듣지 못할 그런 수학 공식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걸 참 만든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걸 보고 알아듣는 사람도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색을 지각한 세 가지 요소, 눈, 광원, 물체다 이렇게만 가르쳐주면 되는 건데, 최근에 나오는 시험 문제가 그런 식의 어떤 단순 암기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지를 않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풀어야 할 그런 수준으로 문제가 많이 이렇게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CBT 방식,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종이에다 시험을 봤지만 이제 이후에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시험을 봐야 된다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 난이도가 계속 이 GP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CBT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가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 은행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점점 올라가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더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토시안 하나 안 틀리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출제된 빈도수를 봤더니 적게는 30%, 많게는 50% 이상이 나오더라. 특히 기사는 더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CBT로 바뀌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분광 실험을 했다 그랬었죠. 분광이라는 말은 뭐야? 빛을 분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쉬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슬릿이라는 말이 이제 이후에 많이 나오는데 뭐 이중 슬릿이란 말도 나올 거고요. 슬릿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슬릿이 뭐냐 그러면 이러한 종이에 이렇게 칼자국을 이렇게 낸 것을 슬릿이라 그래요. 하나를 낸 것은 단일 슬릿이고요. 두 개를 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중 슬릿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뉴턴이 이제 실험을 하는데 요 앞에다가 이렇게 단일 슬릿을 하나 놔두고요. 요 뒤에서 뭐야? 빛을 쐈습니다. 그러면 슬릿을 통해서 통과된 빛이 어디에? 요 프리즘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물질을 만난 거죠. 우리 빛 레이저 쐈을 때 끝에는 빨간색이 보이는데 중간에는 보이지 않죠. 거기다가 가루를 뿌리면 중간에 보이듯이 물체를 만나니까 반대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무지개 색깔,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가시광선, 한자죠. 가시, 볼, 가짜, 눈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뉴턴의 이 분광 실험을 통해서 빛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혼합광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요 빛들이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색을 볼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실험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런 실험을 했을까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물질들을 분석하는 그런 것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요 정도까지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은 자, 이 가시광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띠요, 띠. 스펙트럼. 가시광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빛의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어떤 물질의 속성 또는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를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원리는 이거예요. 이제 흡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어떠한 물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뭘 갖고 있다? 반사값, 분광, 반사율이라는 걸 갖고 있죠. 그거 이용해서 그 물질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일단은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저온입니다. 뭐라고요? 저온이고요.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입니다. 그래서 저온의 기체와 고온의 기체 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저온의 기체에 빛을 쏩니다. 빛을 쏴요. 그러면은 저온의 기체, 특히 이게 이제 어떤 물질이겠죠. 물질을 통과한 것이 어디에? 슬릿을 통과합니다. 슬릿을 통과하고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 그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띠 중에 가운데 검은색 띠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스펙트럼 안에 검은색 라인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서 흡수가 된 것들이에요. 빠진 것들이죠. 여기서 흡수돼서 빠진 것들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나트륨이다, 뭐 칼륨이다, 칼슘이다 이런 애들이었다면 나트륨은 이러한 스펙트럼을 갖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통과시켜서 이러한 띠 모양이 나오면 얘는 흡수,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이렇게 스펙트럼에 어떻게 검은 띠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반대로 고온의 스펙트럼 얘는 통과를 시키고 마찬가지 슬릿을 통과시킨 다음에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반대로 검은색 안에 검은색 바탕에 색들 사이에 색이 나타나겠죠. 얘네들은 방출된 그 색들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의 스펙트럼은 어떤 물질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이것이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가끔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이걸 좀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죠. 예, 그림을 좀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외에도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석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물리학자도 아니고, 이게 그 공부를 또 안 하면 어때요? 또 까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3년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데, 사실 이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다시 예전에 내가 얼마나 강의를 했나 하고 이제 2022 전에 강의를 들어봤더니 내가 강의했는데 너무 강의를 잘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강의를 듣고 지금 하려니까 저 정도 못하겠는데 하고서 내 강의를 듣고 내가 쫄더라고요. 예. 참 선생님도 어쩔 수 없어. 예. 제가 가르쳐 놓고도 이런 걸 내가 알고 있었나 막 이렇게 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설명을 하고 또 기존에 필요 없던 내용들을 빼고 최대한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도 사실 요거 지금 강의하는 데까지 딱 10분이면 강의가 끝나는데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그런 암기하는 것보다는 좀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시광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전자기파라 그랬죠. 전자기파는 이런 단순히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파장의 빛의 그 혼합광이다라고 했었죠. 바로 우리 한번 전자기파, 빛의 성질인 전자기파의 그 다양한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자기파의 종류예요. 우리 디자이너들은 숫자, 이런 과학이나 수학 보면 머리 지끈지끈 아프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선생님조차도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래도 잘 이해하고 들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특히 이 부분은 시험 문제였고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니까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 이 안에는 다양한 혼합광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라인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은 여기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가시광선. 그런데 그 외에 자외선이나 적외선 쪽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종류를 이제 우리가 좀 먼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머리가 되게 나빠요. 그래 전화번호 이렇게 114에 물어보고 알려주면 그것도 못 외워요.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쁩니다, 제가.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암기하는 방법을 항상 고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감, 선, 자, 가, 적, 극. 이렇게 외우십니다. 뭐라고요? 감선자가 적극. 감선자가 적극. 어떻게 외우느냐? 성은 감시오, 이름은 선자라는 분이 적극적으로 조선생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극초단파는, 전자기파는 뭐다? 감선자라는 분이 적극적으로 좋아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종류를 보면은 감선자에서 감마선이라고 합니다. 무슨 선? 감마선. 글씨가 작아서 쓸게요. 감마선. 그 다음에 X선.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극초단파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좀 암기를 해주시고 요 순서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자, 보통 이렇게 감마선, X선, 자외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방사선. 또는 뭐 우주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주선. 우주에 가는 비행기 말고요. 방사선을 다른 말로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적외선과 극초단파는요.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열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열이 좀 난다? 열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 정도만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됐었거든요. 이렇게 순서를 물어보는 정도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어떤 조건은 뭐냐? 이 전자기파마다의 파장의 값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시광선은요, 380에서 780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나노미터, 단위, 나노미터. 우리 교재 보면 이제 여기까지만 나왔었어요. 딱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예전에는 요렇게만 나왔었어요. 전자기파의 종류는 감선자가 적극이었고, 이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이고, 그리고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는 380에서 780 나노미터다. 이렇게까지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를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각각의 어떤 이 전자기파의 특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 또 가시광선에서의 또 빨주노초 파남보가 가지고 있는 또 그 자체만의 또 파장 범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시험 문제가 어려워졌다? 변별력을 주려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여러분한테 내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서 맞추면 10만 원 줄게 하놓고서 이제 10명을 앉혀놓고 문제를 내요. 한 명 남을 때까지 낼게 그랬더니 문제의 수준이, 야, 거북선을 만드신 장군님은 이순신 장군님,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럼 변별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변별력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어려워져야 되죠. 그러면 실제로 거북선을 디자인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중에는 한두 명이 나대용이요 라고, 나대용 장군님이요 라고 알겠죠. 그러면 그게 기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또 거기까지 다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다 맞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대용 장군님이 이제 기본 수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때는 어때요?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내겠죠. 어떻게 내겠습니까? 이순신 장군님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뭘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알면 좋지만 뭐 이순신 장군님의 둘째 아들까지 암기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네, 그래서 난이도는 변별력을 두고서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왜 어려워지는 거다?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고요.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자꾸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책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CBT 방식으로 바뀌면 그런 일이 좀 줄어서 난이도가 좀 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여기까지였지만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각각의 어떠한 전자기파의 특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나오는데, 일단 감마선, X선, 자외선은 방사선, 우주선. 우리 저 핵폭탄 있죠? 핵폭탄. 핵폭탄이 빵 하고 터지면 나오는 그 에너지. 예,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파장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먼저 파장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장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는 파장이, 이 골과 골이 어때? 짧죠? 예, 파장이 짧고 진동이 어떻습니까? 커요. 반면에 이쪽 방사성 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폭탄 에너지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가 상당히 큽니다. 왜? 파장이 짧으면서 진동이 크기 때문에. 예, 파장이 짧고 진동이 크기 때문에 굴절되고 에너지 값이 크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반대로 이 열선 쪽 적외선과 극초단파는 파장이 어때요? 길입니다. 골과 골이 길면서 진동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굴절과 에너지가 작다. 요것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미치겠어요. 내가 이걸 왜 이걸 강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그래서 방사선 쪽이 에너지가 크다. 핵폭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에너지가 작다. 파장이 짧고 진동이 크다. 반대로 파장이 어때요? 길고 진동이 작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감마선이라는 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핵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핵폭탄에서 나오는 방사선 있죠? 방사선. 그 방사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마선이 방사선인데 주로 이제 암 환자들 있죠?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잖아요. 이 감마선을 이제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쓰느냐? 바로 암 환자 치료할 때 쓰는 그 파장, 이 전자기파, 방사선이 바로 감마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시광선 외에 나머지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게 사람들의 이게 좋은 빛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은 태양빛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올 때 지구 층에 뭐 오존이나 이런 층에 의해서 걸러지고 대부분
무해한 그런 빛들만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유해한 빛들이 들어오면서 피부암에 걸리거나 뭐 사람들이 그런 해를 입게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이쪽들이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빛은 아닌데 그 빛들을 잘 이용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감마선은 뭐로? 사람들의 암 치료, 방사선 치료라고 하죠. 암 치료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외선과 적외선을 우리가 이제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자외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빌헬름 리텔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고요. 적외선은 허셜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일단 이 적외선 허셜이 먼저 발견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적외선에도 뭔가 적외선이 있으니까 자외선도 있겠네 해가지고 발견한 게 이제 러시아 리텔이 자외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자외선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세요. 빨주노초 파남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빨간색 쪽이고요. 이쪽이 보라색 쪽이죠. 한자로 보라색은 자색이라고 하고요. 얘는 적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색을 넘어선 빛, 그래서 자외선 그러고 적색을 넘어선 빛,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X선도 우리 많이 들어봤죠? X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을 때 쓰는 거죠. 리트겐이라는 사람이 1895년에 발견을 했죠. 과거에 이제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그런 상처를 입어도 째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그런 이유에 잃었지만 X선을 통해서 사람의 몸 안을 투과해서 볼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의료 장비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X선 파장을 전자기파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처음 만든 사람, 리트겐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보기에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95년 리트겐. 그 다음에 자외선은 누가 발견했다? 이거 만든 게 아니죠. 우리 디자이너들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던 걸 발견하거나 발전하거나 융합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건데 여하튼 발견한 거죠. 기존에 있었던 걸. 리텔이 발견했고 허셜이 발견한 것입니다. 자, 자외선 같은 경우는요, 우리 UV라 그러죠, UV. 자외선은 UV. 그래서 UVA, UVB, UVC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려갈수록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장이 더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UVA는 우리 이제 자외선, 특히 태양을 많이 쬐면 우리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검해지죠. 왜 그러냐면 UVA가 우리 피부 속의 멜라닌 색소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UVA가 그렇고요. UVB는요. 자, 비타민 D가 있어요. 비타민 D. 자, 비타민 D가 먹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아니라 비타민이 아니라 햇빛을 쬐야 생성되는 그런 비타민이거든요. 만약 햇빛을 쬐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많아지면 우리 알고 있는 꼽추 있죠. 이렇게 곱추 같은 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UVC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하기 때문에 살균하거나 소독하는 데 사용합니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쬐게 되면 우리 몸의 DNA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변형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 물질의 근본, 물질의 근본은 원자입니다. 우리 몸은 원자로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원자 덩어리인데 그것도 작은데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핵이라는 게 또 들어있어요. 근데 그 핵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사람마다 DNA, 지도, 그러니까 설계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나 쥐 같은 경우 인간의 어떤 몸의 어떤 뭐라 그러지? 그런 것들의 일치도가 90 몇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거예요. 몸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DNA 안에 사람의 설계도가 들어있으면 사람 되는 거고 돼지 설계도가 있으면 돼지 되는 거고 쥐 설계도가 있으면 쥐가 되는 거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런 게 저는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내용에 직접적인 시험에는 관련은 없지만 하여튼 신기하다. 나만 신기한 건가?
같이 신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마선 특징, X선 특징, 자외선의 특징까지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이 열선 쪽은 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일까? 주로 이제 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거나, 자, 이제 뭐 사람의 몸에서 열이 나고 그러면은 그 열을 이렇게 야간에 투시경을 통해서 그 식별할 수 있는 야간 투시경 같은 그러한 장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극초단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걸 사용합니까? 근거리 통신, 하이패스, 미사일 유도, 뭐 방송용 어떠한 레이더, 데이터 통신, 위성 통신, 이러한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다 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가시광선의 세부 파장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교재마다 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보라색이 선생님은 380에서 445다라고 했는데, 교재들, 책들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를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되, 우리가 뭐라 그랬죠? 380에서 780 나노미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640, 780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생각했을 때, 아, 보라구나. 그리고 그 사이에 대충 어느 정도 파장이면 얼마이겠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이걸 수치로 명확하게 암기하셔서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시험 문제에 간혹 좀 출제되니까 보시고 나서 590 정도는 주황이구나, 560 정도는 노랑이구나, 얘네들은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480은 초록이구나, 445 정도는 파랑이구나, 이 정도만 대충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전자기파의 종류에 관련한 시험 문제는 많이 출제됩니다.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돼요. 예전에는 전자기파의 종류인 감선자가 적극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각각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극초단파, 마이크로파, 라디오파의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물어보는 시험, 그리고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만 물어봤었는데, 최근에는 파장 범위를 나눠서 세부적으로 외워야 하고, 이쪽 방사선의 특징은 파장이 짧고 진동이 커서 굴절도 심하다. 그래서 보라 쪽, 여기 보면 보라 쪽과 빨간 쪽 있죠? 어디가 굴절이 심하다? 보라가 굴절이 심하다라는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이상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물리학자도 아니고. 자, 이거 하나 좀 더, 이 가시광선 안에 또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최대 시감도라는 것이 하나 나오거든요. 최대 시감도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눈으로 가장 강하게 그 밝기를 느끼는 파장 범위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밝기를 가장 어떻게 느끼는 파장 범위는 아주 쉬워요. 555 나노미터죠. 자, 555 정도면 어디예요? 초록이지만 노랑 쪽과 이렇게 같이 합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 해요? 황색과 초록을 합쳤다 그래서 황초록이라고 말합니다. 황초록 색상인 555 나노미터가 최대 시감도더라라고 연구했대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시험 문제에도 이거 출제가 되죠. 아,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 잉? 짜증나게,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빛에 대한 학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뉴턴, 아인슈타인, 호이겐스, 맥스웰 네 사람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 네 사람만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산업기사는 여전히 이렇게 네 사람을 물어보는 위주의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기사 시험은 약간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산업기사도 뭐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공부하시면 좋겠죠. 자, 이 빛이라는 이 전자기파의 어떠한 근원, 물리라는 게 뭐라고요? 물질의 근원.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은 무엇이냐? 물질이 갖고 있는 근원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죠? 바로 이 빛의 근원은 무엇이냐를 이제 참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는 분들, 돈도 안 되지만, 물론 다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의 어떤 첨단 과학 기술을 우리가 후손들이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기초과학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석하는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기술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유명한 그런 물리학자들이 없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를 해야 됐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에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왔고, 이제 여유가 좀 생기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후손들 중에 아마 노벨상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민족은 상당히 창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일단은 빛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 입자다. 빛은 알갱이 입자다. 그래서 이 입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다?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입자설과, 아니다. 파동이다. 파동은 우리 파도 칠 때 파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파동이다. 라는 두 가지 학설에 의해서 서로 대립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자설이 유력하게 되다가 뉴턴에 의해서 입자설이 대세를 이루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마스 영, 데카르트에 의해서 다시 뭐 파동설로 오다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또 입자설이 또 그 대세를 이루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빛은 입자와 파동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물질이다. 이렇게 최근에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물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입자설의 과거에 이제 요거만 물어보면 되는데, 예전에 이제 최초에 그 입자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를 또 보기 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알갱이다. 빛은 알갱이다. 입자다. 데모크리토스입니다. 과거에 입자설과 반대되는 학설을 한 사람,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합니다. 사원소설이다. 사원소설이라는 그 주장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븐 알하이삼이라는 사람이 광학의 서라는 책에서 빛은 입자다라고 주장을 했었다.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보기에서 설명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븐 알하이삼. 이븐 알하이삼. 자, 그리고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우리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우리 과학자인 데카르트, 스넬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 스넬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파동의 속도가 어떤 매질을 만나면 뭐 꺾인 어떤 굴절을 설명하는 그런 굴절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파동이 맞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여튼 왜 그런지는 알면 좋죠. 그러나 거기까지 이제 설명하려면 이제 수학 공식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도 잘 몰라요. 이 정도의 키워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립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중 슬릿이 아까 얘기했었죠. 종이에 두 개의 슬릿, 칼자각을 내고 빛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자라면 빛을 통과한 이 두 개의 점이 딱 두 개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이중 슬릿을 통과한 빛은 여기에
쫙 일렬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입자설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파동설이 왜 그런가 했더니 파동, 특히 이렇게 파도 치는 이 부분이 이게 회절입니다. 회절. 이런 식으로 한 라인에서 입자가 아니라 파도를 치게 된다. 그리고 여기도 또 파도를 치게 된다. 그러면 두 개가 파도를 치면서 서로 만나면서 뭐 한다? 간섭한다. 그래서 회절하고 간섭해서 이러한 형태의 빛이 생성된다라고 이 토마스 영이 이중 슬리시럼을 통해서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 야, 너네 입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설명해봐. 근데 입자설로는 이 회절과 간섭이라는 이 빛의 성질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입자설이 이제 파동설이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오다가 뉴턴의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다시 입자설이었다가 또 호이겐스, 맥스웰 이런 전자기파설 이런 것에 의해서 파동설이 마저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어떻다?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특징을 갖는 전자기파가 빛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바탕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는 뭐만 하면 되느냐? 요 뉴턴, 아인슈타인, 호이겐스, 맥스웰 이렇게 네 사람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입자설이고 호이겐스와 맥스웰은 파동설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되면 요 외적인 것들도 물어보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하나를 골라라 해서 얘네 외에 얘네 하나를 넣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래서 기사 보시는 분들은 요 내용 전체를 좀 다 이해하고 암기를 하시고요.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귀찮아 죽겠어요. 선생님 그러시는 분들은 뉴턴, 아인슈타인. 뉴턴은 입자설, 아인슈타인은 광양자설. 호이겐스는 파동설, 맥스웰은 전자기파설이라고 암기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미없죠? 물리라. 자, 우리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지각의 원리는 대부분이 물리학이나 생리학 같은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 디자이너가 왜 과학과 수학과 이런 것들 왜 해야 된다? 디자이너에게도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은 논리적 사고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학문이고요. 수학은 수리 탐구 영역에 수를 가지고 탐구하고 논리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디자이너들은 그림만 잘 그리는 감성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할 수 있어야 된다. 논리성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감성과 이성. 예. 자, 그래서 물질, 이 색 또한 어떠한 물리다. 그래서 색의 근원, 색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근원을 연구한 사람이 뉴턴이다. 그 덕에 이 분광 실험을 통해서 색은 단순히 물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색을 지각하는 데는 광원, 물체, 눈 세 가지가 필요하고 색을 보고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고 느끼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조건들은 빛의 밝기, 인저색과의 대비, 사물의 크기, 색의 노출 시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실제 색을 조색해 보면 알아요. 빛이 어떤 빛이냐? 빛의 조도, 빛의 위치, 빛 관찰하는 방향, 컨디션 이런 것들이 색을 다르게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빛이 전자기파죠. 빛의 전자기파가 물체에 부닥치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분광 반사율, 파란색이면 파란색을 반사하고 그 색을 눈이 보고 눈이 뇌로 색을 보내서 얘가 우리 인간에게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식의 프로세스를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색채 지각에서는 빛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물체에 대한 물체색 관련한 공부를 해야 되겠고 눈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요 눈과 요 물체색들 요것과 요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광원의 종류도 우리 이제 추후에 배우겠지만 인공광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만든 광원, 그 다음에 신이 만든 자연광원. 인공광원의 대표적인 건 백열등,
형광 등 이런 거겠죠. 그 외에 뭐 나트륨, 순, 뭐 LED 등등등등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뉴턴이 분광 실험을 했는데 기본적인 것은 슬릿. 예, 여기 빛을 통과시키면 프리즘에서 이런 식의 빛이 분광되더라. 예, 빛은 반드시 어떤 물체를 만나야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굴절, 산란, 회절, 뭐 간섭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걸 통해서 물질의 특징들을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있다 했었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도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종류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감선자가 적극, 감선자 X선 자외선은 방사선, 이쪽은 열선. 자, 이쪽에 각각마다 특징들, 그리고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 파장 안에서의 세부 파장 범위, 그리고 각각마다의 그 파장이 길고 진동에 대한 내용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빛에 대한 학설, 뉴턴과 아인슈타인, 호이겐스와 맥스웰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는데, 기사 시험 보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 것까지도 구분해서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색채 지각 두 번째 시간, 우리 전 시간 첫 번째죠. 색채 지각은 첫 번째고 전 시간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재미없죠? 자, 여러분들 단순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이거 여기까지 10분만 설명하면 되는 건데, 항상 필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암기를 하고 로봇처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창의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기본 지식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여러분이 직접 또 찾아보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강의가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이론서를 보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강의 듣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내면 안 되고, 이론서를 듣고 어떻게 해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암기. 오늘 배운 데까지 어떻게? 이론서.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해라? 책을 보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공부는 암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색채 지각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